샬롬 삼국지 7권 9번째. 백냥이 다시 그런 유비에게 덧붙여 말했다. 지금 강성 북두성이 서쪽에 있고 태벽성 금성은 이곳을 쬐니 반드시 불길한 일이 있을 듯합니다. 부디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하십시오. 당장 빠져있는 위태로움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앞날의 일까지 살펴 미리 경계할 바를 알려주는 것이었다. 유비는 고마운 느낌을 이기지 못해 넙죽 엎드려 절하고 그날부터 백냥을 막빈으로 삼았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위연과 황충에게 사람을 보내 자신의 새로운 영을 전하게 했다. 아침 저녁으로 순찰을 어미하여 적이 강물을 끊지 못하게 하라. 이 일을 게을리 했다가는 그곳에 어느 누구도 살아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다. 영을 받은 황충과 위원은 은호 끝에 두 사람이 각기 하루에 한 번씩 순찰을 돌되 만약 적을 만나면 서로 힘을 합치기로 결정을 봤다. 한편 모든 준비를 마친 냉포는 황충과 위원이 그렇게 대비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때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 비바람이 몹시 이는 것을 보고 군사 5천을 몰아 강가로 나갔다. 바람소리에 자기 편의 행군이나 삽질괭이질에서 나는 시끄러운 소리가 묻히리라 여겨 그날 밤을 고른 것이었다. 냉포가 막 군사를 풀어 강물을 끊으려 할 때였다. 갑자기 뒤편에서 함성이 크게 일었다. 그제서야 적이 미리 준비하고 있었음을 알고 놀란 냉포는 급히 군사를 몰았다. 마침 그날 밤 순찰을 돌던 것은 위원이었다. 위원이 황황히 물러나는 냉포를 뒤쫓으며 몰아대니 서천의 군상어들은 저희끼리 얽혀 밟혀 죽는 자가 칼 맞아 죽는 자보다 더 많았다. 냉포는 뒤 한번 돌아볼 틈이 없이 달아났으나 그도 끝내 빠져나가지는 못했다. 한참을 정신없이 달리는데 어느새 위원이 나타나 앞을 가로막았다. 냉포가 창을 들어 맞서 보았지만 몇 번 엇갈리기도 전에 냉포는 다시 한번 위원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서천 쪽에서 오랑과 뇌동 두 장수가 그런 냉포를 도우려고 나왔으나 그도 소용이 없었다. 유비 쪽에서도 황충이 기별을 받고 나타나 오랑과 뇌동의 군사들을 여지없이 두들겨 부숴버린 까닭이었다. 위원은 사로잡은 냉포를 끌고 부관의 유비에게로 갔다. 냉포를 본 유비가 성난 얼굴로 꾸짖었다. 나는 너를 인의로 대에 놓아 보냈거늘 네 어찌 감히 나를 저버렸느냐. 이번에는 너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러고는 곧 냉포를 끌어내 목베게 하는 한편 위원에게는 큰 상을 내렸다. 하지만 위원에 못지않게 고마운 것이 백냥이었다. 그의 귀뜸은 낙성에 나가 있는 군사들을 위태로움에서 구해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적장을 사로잡아 목베일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유비는 그 고마움을 나타내는 뜻으로 크게 잔치를 열어 백냥을 대접했다. 그런데 한창 잔치가 무르익었을 무렵 호련 사람이 들어와 알렸다. 형주에 계신 제갈 군사께서 마량을 보내 글 한 통을 올렸습니다. 이에 유비는 곧 마량을 불러들여 물었다. 형주에 무슨 일이라도 있는가? 아닙니다. 형주는 평안하니 주공께서는 조금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량은 그렇게 대답하고 품 안에서 제갈 공명이 써준 편지 한 통을 꺼내 바쳤다. 유비가 뜯어보니 대략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양이 간밤에 태울수를 셈해 보니 올해는 개해년이라 강성이 서쪽에 있고 또 건성 천문을 보니 태백성이 낙성 얼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으뜸되는 장수의 신상에 흉한 일은 많고 길한 일은 적으리라는 조짐이니 부디 모든 일에 살피고 삼가는 마음을
지니시어 가볍게 나서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렇잖아도 생각보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걱정하던 유비는 그 글을 읽자 마음이 달라졌다. 별로 망설이는 기색도 없이 마량에게 말했다. 자네는 먼저 형주로 돌아가. 나도 이번 형주로 돌아갈 작정이더라고. 공명에게 전하게. 서천을 뺏는 일은 가서 다시 의논해 보는 게 좋겠네. 그러나 방통은 달랐다. 공명의 글을 훑어본 뒤에 속으로 생각했다. 공명은 내가 서천을 빼서 홀로 공을 세우게 되는 걸 걱정하고 있구나. 그 때문에 이런 글을 보내 막으려고 한다. 그대로 밀고 나가면 어렵지 않게 서천을 차지할 수 있다고 믿는 그로서는 당연히 해봄직한 의심이었다. 저 역시 태운수를 세매부와 강성이 서쪽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공께서 서천을 얻게 되시리라는 걸 나타내는 것일 뿐 주공께 흉한 일이 있으리란 뜻은 아닙니다. 또 저 역시 전문을 보아 태백성이 낙성 얼음을 쬐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그게 반드시 우리에게 흉한 일이 있으리란 뜻은 아닌 듯합니다. 먼저 촉장 냉포를 사로잡아 못 뺐으니 그 흉조는 이미 풀렸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주공께서 쓸데없는 걱정으로 일을 중도에 그만두셔서는 아니 됩니다. 되도록 빨리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 서천을 차지하도록 하십시오. 방통이 유비를 잡고 그렇게 2번, 3번 권했다. 마음 내키지 않아 하던 유비도 방통이 그렇게 나오자 곧 생각을 바꿨다. 군사를 형주로 되돌리는 대신 앞으로 내몰아 서천 뺏는 일을 서둘렀다. 황충과 위원은 유비가 방통과 더불어 대군을 이끌고 이르자 반갑게 진체 안으로 맞아들였다. 방통은 자리를 잡고 앉기 바쁘게 법정에게 물었다. 앞으로 나가 낙성에 이르는데 작은 길이 몇이나 있소? 법정이 땅바닥에 그림을 그려가며 아는 대로 일러주었다. 유비가 품속에서 전에 장송이 그려준 지도를 꺼내 맞춰보니 조금도 틀림이 없다. 법정이 그 가운데 2갈래 길을 짚으며 설명했다. 이 산 북쪽에 있는 것은 큰 길인데 바로 낙성의 동문에 이르게 됩니다. 또 이쪽 남쪽에 있는 산속에 난 작은 길은 낙성 서문에 이르게 되지요. 2길 모두 군사가 나가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러자 방통이 유비를 돌아보며 말했다. 저는 유연을 선봉으로 삼아 남쪽에 있는 소로 나가겠습니다. 주공께서는 황충을 선봉으로 삼아 산 북쪽의 큰 길로 나아가십시오. 양쪽 모두 낙성에 이르면 그때 힘을 합쳐 한꺼번에 낙성을 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유비가 문득 무슨 생각이 났던지 무겁게 고개를 저으며 그 말을 받았다. 나는 어려서부터 활쏘기와 말타기를 익혔고 좁고 험한 길도 자주 다녔소. 내가 남쪽 소로로 갈 테니 군사께서 북쪽 큰 길로 나아가도록 하시오. 군사께서 낙성 동문을 들이치고 내가 서문을 맡으면 되지 않겠소? 유비는 장칼을 못 다루고 말타기에도 능하지 못한 방통이 험한 산길로 가는 게 아무래도 걱정됐다. 아닙니다. 큰 길은 반드시 적이 군사를 내어 막을 것이니 싸움을 많이 겪은 주공께서 군사를 이끌고 나가셔야 합니다. 제가 소로로 나가는 편이 옳습니다. 방통이 그렇게 우겼다. 얼핏 들어서는 그럴듯한 말이었으나 유비는 왠지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한 번 더 방통의 마음을 움직여 볼 양으로 꿈 얘기까지 꺼냈다. 아무래도 군사께서 좁은 산길을 가시는 게 마음에 걸리는구려. 어젯밤 꿈에 한 신인이 나타나 쇠 막다기로 내 오른편 팔을 후려쳤는데 꿈에서 깬 지금까지도 아직 아픔이 느껴지요. 이번에 나서는 길이 좋지 않을 조짐 같아 실로 걱정이요. 장사가 싸움터에 나간 이상 죽지 않으면 다칠 것은 뻔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까짓 꿈속에 있던 일로 어찌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방통은 조금도 꺼려하는 기색 없이 그렇게 대꾸했다. 유비가 이번에는 공명의 글을 핑계로 댔다. 내가 이렇게 걱정하는 것은
공명이 보낸 글 때문이기도 하오. 차라리 군사께서는 돌아가 부관이나 지키시는 게 어떻겠소. 그러자 방통이 어이없다는 듯 껄껄거리며 말했다. 주공께서는 지나치게 공명에게 홀리셨습니다. 그 사람은 저 혼자서 큰 공을 세우게 되는 게 싫어 그 같은 편지로 주공을 걱정하게 만든 겁니다. 마음에 걱정이 있으면 꿈속에도 나타나는 법. 그런 꿈이 흉한들 걱정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방통은 강과 내를 땅에 쏟고 죽게 되더라도 마음에 없는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주공께서는 다시는 여러 말씀 마시고 어서 나아가기나 하십시오. 방통이 그렇게 나오니 유비도 더는 우길 수가 없었다. 그날로 전군의 영을 내려 오경 무렵에 밥 지어 먹고 날이 밝을 무렵에는 낙성으로 출발하도록 했다. 다음 날 새벽 선봉을 맡은 황충과 유연이 먼저 떠나고 유비가 방통과 더불어 다시 한번 낙성에서 만날 일을 약정하려는 때 문득 방통이 탄 말이 헛것을 보았는지 발을 잘못 디뎌 방통을 땅바닥에 떨어뜨렸다. 놀란 유비가 말에서 뛰어내려 방통이 타고 있던 말에 고삐를 잡고 살피며 물었다. 군사께서는 어째서 이토록 보잘것없는 말을 타고 다니시오. 이 말을 탄 지 오래됩니다만 이 같은 일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말이 싸움에서 헛것을 보게 되면 탄 사람의 목숨을 앗게 되는 수도 있소이다. 내가 탄 이 흰말은 매우 길이 잘 들어 군사께서 타셔도 만에 하나 잘못되는 법은 없을 것이요. 이 시원찮은 말은 내가 타도록 하겠소. 유비가 그렇게 말하며 방통이 타고 있던 말에 훌쩍 올라탔다. 뜻 아니하게 유비와 말을 바꿔 타게 된 방통은 감격해 마지 않았다. 주공의 두터운 은혜에 실로 뭐라 감사의 말씀을 올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번 죽는다 한들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마움을 나타내고 말에 올라 미리 정한 길로 군사를 이끌고 나갔다. 유비는 그만 일로 죽음까지 들먹이는 방통이 새삼 마음에 걸렸지만 싸움터로 나서는 길이라 입 밖에 내지는 못했다. 방통의 뒷모습을 보며 부디 아무 일 없기를 빌고 자신의 길을 떠나는 수밖에 없었다. 한편 낙성을 지키고 있던 오이는 냉포가 강물을 끌어 적군을 몰살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유비의 군사들에게 사로잡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크게 놀랐다. 곧 남은 장수들을 불러 모아놓고 머지않아 밀어닥칠 유비를 막을 방어책을 물었다. 가장 지략이 나은 장임이 나서서 말했다. 성 동남쪽에 있는 산모통 위로 한 줄기 소로가 있는데 매우 중요한 길목이외다. 내가 군사 한 갈래를 이끌고 그곳을 들어막을 테니 여러분들은 성이나 굳게 지키고 계시오. 만에 하나라도 실수가 있어서는 아니되오. 그때 문득 유비가 군사를 나누어 오고 있다는 급한 소식이 들어왔다. 길게 의논할 겨를이 없는 오이는 거의 요행을 바라는 심경으로 장임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장임은 곧 군사 3천을 이끌고 먼저 산속소로로 달려가 매복한 채 유비군이 오기를 기다렸다. 오래전에 선봉 유연이 이끄는 군사들이 그곳을 지나기 시작했다. 이들은 선봉인이 모두 보내줘라. 우리는 더 기다리다가 중군을 잡아야 한다. 장임은 그런 영을 내려 군사들이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이윽고 방통이 이끄는 본진이 숲속의 소로에 이르렀다. 장임의 군사들이 흰말을 타고 다가오는 방통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흰말을 타고 오는 자는 유비임이 틀림없습니다. 전에 싸움터에서 유비가 그 말을 타고 있는 걸 본 적이 있어 하는 소리였다. 유비가 방통에게 준 말은 그만큼 남의 눈에 잘 띄는 백마였다. 유비를 가까이서 본 적이 없는 장임은 군사들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 뜻밖에도 적의 우두머리를 잡게 된 것을 크게 기뻐하며 군사들에게 가만히 영을 내렸다.
포향이 울리기를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유비를 쏘도록 해라. 그때 군사를 재촉해 나가던 방통은 머리를 쳐들어 길 앞을 살피고 있었다. 문득 길은 좁은 산골짜기로 접어드는데 양쪽 등성에는 나무와 풀숲이 우거져 있었다. 그것도 절기는 아직 늦여름에서 초가을 사이라 입이 무성해 그 속에 무엇이 숨었는지 알아볼 수가 없었다. 한마디로 말해 적이 매복하기에는 도할 나위 없는 자세로 보였다. 선봉을 맡은 위원이 별 탈 없이 지나간 곳이어서 마음 놓일 법도 하건만 왠지 방통은 그 골짜기가 꺼림칙했다. 그곳에 어려있는 살기 같은 것이 느껴진 까닭이었다. 이곳이 어디냐? 방통이 문득 고삐를 당기며 물었다. 군사들 가운데 근래 항복한 촉병 출신 하나가 대답했다. 이곳의 땅 이름은 낙봉파라 합니다. 그러자 방통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다. 내 도가 봉추인데 이곳이 낙봉파라면 어찌 되는 것이냐. 나에게 결코 이로울 수 없는 땅이다. 모두 어서 물러나라. 하지만 이미 때는 늦은 뒤 갑자기 산 언덕에서 한 소리 포양이 울리며 메뚜기 떼 덮치듯 화살이 쏟아졌다. 모두 방통을 향해서만 날아드는 화살이었다. 장임의 삼천 군사가 백마를 관역 삼아 활을 쏘아댄 때문이었다. 아무리 천하의 봉주 선생이라지만 쏟아지는 화살비야 어찌 피할 수 있겠는가. 가엾게도 방통은 끝내 어지럽게 나는 화살 아래 죽으니 그때 그의 나이 겨우 36이었다. 저 자어 상인이 애원한 대로 봉황은 다 자라기도 전에 땅에 떨어지고 만셈이다. 방통은 유비라고만 믿고 있던 장임은 그가 고슴도치같이 온몸으로 화살을 받고 말에서 떨어지자 힘이 부쩍 났다. 뒷이어 삼천 군사를 힘으라 유비군의 앞뒤를 막고 들이쳤다. 좁은 계곡에 갇혀 나가지도 물러가지도 못하게 된 유비군은 이리저리 쫓겨다가 태반이 거기서 목숨을 잃었다. 앞서 가다 겨우 그곳을 빠져나오게 된 군사 몇이 나는 듯 달려가 위원에게 그 소식을 알렸다. 위원은 군사를 돌려 본신을 구하려 했으나 산길이 좁아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아니 그 이상으로 자신을 지키기에도 급급했다. 장임이 위원이 돌아서는 길을 막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미리 높은 곳에 숨겨놓은 군사로 위원의 머리 위에도 화살비를 퍼붓게 한 까닭이었다. 위원은 당황했다. 외마디 소리와 함께 쓰러지는 군사들 사이를 몰입꾼에게 몰린 멧돼지 모양 내닫고 있는데 항복한 지 얼마 안 되는 촉병 출신 군사 하나가 권했다. 아무래도 낙성 쪽으로 밀고 나가 큰 길로 들어서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은 달다 쓰다 가릴 겨를이 없었다. 우선 쏟아지는 화살비나 피해보자는 생각으로 앞장서서 길을 열고 낙성 쪽으로 밀고 나갔다. 하지만 그마저도 뜻같지가 못했다. 겨우 좁은 계곡을 빠져나왔는가 싶자 호련 앞에서 티끌이 자욱하게 일며 또 한때의 군마가 나타났다. 낙성을 지키고 있던 장수 오랑과 뇌농이 이끄는 쪽의 군사였다. 위원이 그들과 싸우려 할 때 다시 등 뒤에서 장님이 덤벼들었다. 앞뒤로 적을 막은 위원은 곧 새까맣게 둘러선 적병 한가운데 갇혀버리고 말았다. 위원은 죽을 힘을 다해 싸웠으나 워낙 적이 두텁게 애워싸고 있어 벗어날 길이 없었다. 그러다가 어느 때쯤일까 갑자기 오랑과 내동이 후근이 어지러워지는가 싶더니 그들 두 적장이 한꺼번에 그곳을 구하러 달려갔다. 누군가 자기 편이 왔음을 짐작한 위원은 힘이 부쩍 났다. 기세를 타고 오랑과 내동을 뒤쫓는데 문득 적병을 해치고 한 장수가 나타나 소리쳤다. 문장은 걱정 마라. 내가 특히 그대를 구하러 왔노라. 위원이 반갑게 쳐다보니 바로 늙은 황충이었다. 위원은 곧 황충과 힘을 합쳐 적을 쳐부수기 시작했다.
거꾸로 앞뒤에서 협공을 당하게 된 오랑과 내동은 이내 무너져 달아났다. 위원과 황충은 그런 적을 쫓아 똑바로 낙성까지 밀고 나갔다. 성 안에서 보고 있던 유계가 오랑과 내동을 구하려고 대군을 이끌고 쏟아져 나왔다. 황충과 위원은 둘 다 선봉이라 원래가 많지 않은 군사를 이끈 데다 위원은 또 장임에게 적지 않은 군사를 이뤄 유계의 대군을 당해낼 길이 없었다. 다시 밀리게 된 판에 용케 유비가 나타나 별 어려움 없이 몸을 빼낼 수 있었다. 유비는 우선 어지럽게 흩어진 전열부터 가다듬을 양으로 일단 군사를 진체로 돌렸다. 그런데 겨우 진체에 이르기 바쁘게 장임의 군마가 좁은 산길로 쏟아져 나왔다. 뿐만 아니었다. 등 뒤에는 어느새 유계와 오란, 내동이 이끄는 대군이 바짝 뒤쫓아오고 있었다. 유비가 죽었다는 소리라도 들었는지 촉군의 기세는 전에 없이 대단했다. 유비는 그곳의 진체를 지키기 어렵다고 봐 한편 싸우면서 한편 물러나기 시작했다. 이제는 부관으로 돌아가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다. 이긴 기세를 탄 적은 쉴 틈 없이 뒤쫓아왔다. 전날 밤부터 서둔 유비군은 사람과 말이 한 가지로 지쳐버렸다. 마음속에는 되돌아서서 한바탕 싸움을 벌일 뜻도 있었으나 몸은 그저 앞만 보며 달아날 뿐이었다. 그때 다행히도 관을 지키던 유봉과 관평이 좌우의 3만군을 이끌고 쏟아져 나왔다. 관 안에서 푹 쉬고 난 뒤라 힘과 생기가 넘쳐 흐르는 군사들이었다. 이번에는 장임이 그 기세를 당해내지 못하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유봉과 관평은 그런 장임을 20리나 뒤둘겨 쫓고 많은 말피를 빼서 돌아왔다. 유비가 방통이 끝내 보이지 않는 것을 안 것은 부관 안으로 돌아간 뒤였다. 군사께서는 어디 계시는가? 유비가 불길한 예감을 억누르며 물었다. 황충은 물론 위원까지도 아직 방통이 죽은 것을 모르고 있었다. 방통을 따라갔다가 낙봉파에서 겨우 목숨을 건져 나온 군사 하나가 울먹이며 대답했다. 군사께서는 말과 함께 적의 난전 아래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유비는 방통이 죽은 낙봉파 쪽을 보고 통곡한 뒤 그 넋을 달래 제단을 마련케 했다. 다른 장수들도 한결같이 통곡해 마지 않았다. 황충이 문득 눈물을 거두고 말했다. 이번에 군사를 이루셨으니 장임이 이를 알면 틀림없이 이곳 부관을 치러 올 겁니다. 적지 않이 상한 데다 기마저 꺾인 군사로 승세를 탄 적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사람을 형주로 보내 제갈 군사를 이리로 모셔오는 게 낫겠습니다. 그분과 더불어 다시 서천을 뺏을 계책을 세우도록 하십시오. 나이값을 하는 소리였다. 거기다가 그런 황충의 헤아림이 옳다는 것은 오래전에 드러났다. 유비가 아직 대답을 않고 있는데 군사 하나가 헐레버떡 뛰어들어와 알렸다. 장임이 군사를 이끌고 관할에 이르러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그 같은 소식에 유비보다 장수들이 더 노했다. 황충과 위원이 함께 일어나며 소리쳤다.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제가 나가 저 버릇없는 장임의 목을 가져오겠습니다. 유비가 오히려 그런 두 사람을 말려 주저앉히며 말했다. 이번에 져서 우리 군사들의 날카로운 기세가 적지 않이 꺾여 있으니 가벼이 나가 싸워서는 아니되오. 마땅히 굳게 지키면서 제갈 군사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오. 그러자 황충과 위원도 더는 오기를 부리지 않았다. 속을 누르고 유비의 명을 받들어 굳게 성을 지킬 뿐이었다. 유비는 관평을 불러 글 한 통을 써주며 말했다. 너는 형주로 가서 군사께 이 글을 올리고 이곳으로 모셔오도록 하라. 명을 받은 관평은 그 밤으로 말을 달려 형주로 갔다.
유비는 관평이 돌아올 때까지 스스로 부관을 맡아 굳게 지킬 뿐 나가 싸우지 않았다. 때는 7월 칠성 무렵 형주의 공명은 명절을 그냥 넘길 수 없어 칠성날 밤에 잔치를 열고 여러 관원들과 더불어 술잔을 나누었다. 주군의 군사를 이끌고 서천에 나가 있으니 술자리의 얘기는 절로 서천의 일이 중심되지 않을 수 없었다. 혹은 유비를 걱정하고 혹은 서천을 얻은 뒤를 생각하며 기대에 차 얘기를 나누는데 문득 서쪽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지는 게 보였다. 크기가 부뚝성만큼이나 되는 별이었는데 떨어지며 흘리는 빛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게 예사롭지 않았다. 공명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더니 갑자기 소매로 얼굴을 가리고 소리내어 울었다. 슬프구나 사원이여, 가슴 아프다 봉추여. 곁에 있던 사람들이 어리둥절해 공명을 진정시키며 까닭을 물었다. 공명이 흐느낌 섞어 대답했다. 내가 일전에 헤아려 보니 올해는 강성이 서쪽에 있어 군사에게 이롭지 못했소. 거기다가 전구가 우리 군을 범하고 태백성이 낙성에 있게 나는 주공께 글을 올려 모든 일에 삼가고 조심하라 말씀드렸던 것이요. 그런데도 일은 잘못되고 말았구려. 서쪽에 있는 그의 별이 졌으니 틀림없이 방사원은 죽었소이다. 누가 이리 될 줄 생각이나 하였겠소. 이제 주공께서는 팔 하나를 잃으셨소. 그리고 다시 소리내어 통곡했다. 관원들은 모두 놀랐으나 하도 엄청난 소리라 믿기지 않은 모양이었다. 고개를 갸웃거리는 그들에게 공명이 울음을 멈추고 말했다. 며칠 안으로 곧 소식이 올 것이오. 아, 이를 어찌할 거나. 그렇게 되니 잔치가 제대로 될 까닭이 없었다. 내온 술도 다 비우지 못하고 한결같이 무거운 가슴으로 흩어졌다. 며칠 뒤 관운장과 더불어 서천의 일을 걱정하고 있는데 사람이 들어와 관평이 온 것을 알렸다. 관원들은 며칠 전에 들은 말이 있어 관평이 서천에서 달려왔다는 소리만 듣고도 모두 놀랐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관평이 공명에게 올린 글이었다. 지난 7월 초일의 날 방통군사께서 돌아가셨소. 낙성을 치러 가다 낙봉파에서 족장 장임의 매복에 걸려 어지러운 화살 아래 숨을 거둔 것이요. 거기 쓰여있는 그런 내용은 며칠 전 공명이 말한 그대로였다. 공명이 다시 통곡하고 다른 벼슬아치들도 그제서야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다. 한참 뒤에 공명이 눈물을 거두고 말했다. 이미 주공께서 부관에 갇히시어 오도 가도 못할 지경이시라면 이 양이 아니 가볼 수 없소. 군사께서 가신다면 형주는 누가 지키겠소. 형주는 매우 중요한 땅이니 또한 가볍게 버려두어서는 아니 될 것이오. 듣고 있던 관우가 그런 걱정을 했다. 공명이 이미 마음속으로 정해둔 게 있는 듯 망설임 없이 말했다. 주공의 글 가운데는 누구에게 형주를 맡기라는 말이 뚜렷이 적혀 있지는 않지만 나는 이미 주공의 뜻을 알고 있어. 그러고는 그 자리에 있는 관원들에게 유비의 편지를 보인 뒤에 말했다. 주공께서는 이 글에서 형주를 내게 맡기시고 마음대로 사람을 뽑아 쓰라고 하십니다만 특히 관평을 보내신 것으로 보아 뜻은 운장께 중임을 맡기시려는 것 같소. 운장께서는 저 복사 꽃핀 동산에서 맺은 의를 잊지 마시고 힘써 이 땅을 지켜주시오.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니 공은 모름지기 근면으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오. 의논이라 할 것도 없는 굴령이었다. 관우도 자기 밖에는 달리 형주를 맡아 지킬 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한번 사양하는 법도 없이 승낙했다. 그런 관우의 표정에는 왠지 비장한 각오가 어려 있었다. 공명은 곧 크게 잔치를 열고 그 자리를 빌려 관우에게 형주 태수의 인수를 물려주었다. 이제 형주의 모든 일은 오직 장군 몸에 달렸소.
공명이 인수를 물려주면서 뒷일을 당부하는 뜻으로 그렇게 말했다. 관우가 굳은 얼굴로 자신의 결의를 밝혔다. 대장부가 이왕에 무거운 책임을 맡았으니 목숨이 남아있는 한 저버려서는 아니 될 것이오. 공명은 관우가 목숨부터 먼저 걸고 나서는 게 까닭없이 불길했다. 이미 나온 말이라 어찌할 수 없으나 굳이 못 들은 채 다른 말을 꺼냈다. 만약 조조가 군사를 이끌고 내려온다면 어찌하시겠소? 힘을 다해 맞서겠소이다. 관우는 여전히 굳은 얼굴로 대답했다. 공명이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조조와 손권이 한꺼번에 군사를 일으켜 저들어올 때는 어찌하겠소? 군사를 나누어 싸우지요. 그러자 공명이 관우를 깨우쳐 주듯 말했다. 만약 운장께서 그렇게 하시면 이 형주는 위태로워지고 말 것이오. 이제 내가 8자 글귀를 들을 테니 장군께서는 언제나 그걸 마음에 새겨두시오. 그렇게 하는 것만이 형주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이외다. 그 8자를 말씀해 보시오. 북거 조조, 동화 손권. 평소와는 달리 겸허하게 받아들이려는 관우에게 공명이 식구를 읊조리듯 그 8자를 일러주었다. 북으로 조조와는 싸우고 동으로 손권과는 화친하라는 뜻이었다. 관우가 잠깐 생각하다 다짐하듯 말했다. 군사의 그 말씀 가슴 깊이 새겨두겠습니다. 남달리 자부심이 강해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지 않는 관우였으나 상대가 공명인 때문인지 아니면 형주가 너무도 중요한 땅의 까닭인지 한마디 묻는 법도 없이 공명의 뜻을 받아들였다. 관우가 쓸데없는 고집을 부려 이를 그르치면 어쩌나 은근히 걱정하던 공명은 그 같은 관우의 다짐에 약간 마음이 놓였다. 형주의 일은 관우에게 맡기기로 하고 문관으로는 마량, 이적, 상랑, 미축을 그리고 무장으로는 미방, 요화, 관평, 주창을 남겨 관우를 돕게 했다. 대강 형주의 일이 마무리되자 공명은 다시 서천으로 갈 군사를 일으켰다. 먼저 날랜 병마 1만을 가려 뽑아 장비에게 주며 말했다. 장군은 파주를 휩쓴 뒤 낙선 서쪽으로 나가도록 하시오. 먼저 이르는 자가 으뜸가는 공을 차지할 것이오. 다음은 조은이었다. 공명은 그에게 한 갈래 군사와 배를 내주며 일렀다. 자룡은 소강을 거슬러 올라가 낙성으로 가라. 역시 먼저 이르는 자에게 으뜸가는 공이 돌아가리라. 그런 다음 자신은 관웅, 장왕 등과 더불어 군사 1만 5천을 이끌고 그 뒤를 따르기로 했다. 장왕은 공명이 형주에서 새로 찾아낸 사람이었다. 영릉 상향이 고향으로 자륵공념이라 쓰는데 일찍부터 형양 지방에서 학문과 재주로 이름이 높았으며 그때는 공명 밑에서 서기를 보고 있었다. 공명은 장비 조은과 같은 날 군사를 일으켜 서천을 향했다. 저 자허 상인이 일찍이 말한 바 누운 용은 하늘을 쏜내란 구절은 그 출발을 가리키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무너져 내리는 서천의 기둥들, 무너져 내리는 서천의 기둥들. 장비가 떠날 채비를 끝난 뒤 작배를 구하러 오자 공명은 당부했다. 서천에는 뛰어난 인물들이 매우 많으니 그들을 가볍게 여기고 맞서서는 아니 될 것이오. 삼군은 엄히 단속하여 가는 길에 백성들의 재물을 노략질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오히려 가는 곳마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보살펴 민심을 얻도록 해야 하오. 또 장군께서는 함부로 사졸들을 맥질하지 않도록 하시오. 사졸들을 모질게 다루면 그들도 장군을 위해 즐겨 싸우지 않을 것이외다. 부디 그릇됨이 없게 하여 되도록 빠른 날에 낙성에서 다시 만나게 되길 바라오. 어지간한 장비도 공명의 말이라면 귀담아 들었다. 틀림없이 그럼하고 다짐한 뒤 말에 올랐다. 장비는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공명이 일러준 대로 잘 따랐다. 가는 곳마다 백성들의 어려움을 보살펴주고 항복하는 사람은 더럭만큼도 해치지 않았다.
그렇게 한천의 길로 밀고 올라가 파군에 이르렀을 무렵 문득 풀어준 세작들이 돌아와 알렸다. 파군 대수 어마는 촉당의 장수로 나이는 비록 많아도 힘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합니다. 강한 활을 잘 쏘고 큰 칼을 주로 쓰는데 10,000명은 혼자 당할 만한 용맹이라 일컬어질 정도입니다. 지금 성 안에 버티고 앉아 한기를 올리지 않고 있으니 한바탕 힘든 싸움을 피할 길이 없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장비는 성에서 10리쯤 떨어진 곳에다 진체를 내리고 먼저 사람을 보내 엄포를 놓게 했다. 늙은 어마는 어서 나와 항복해 성 안에 가득한 백성들의 목숨을 구하라. 공연히 버티면 성을 징문개어 늙고 젊고를 가리지 않고 모두 죽여버리리라. 어마는 일찍이 유장이 법정을 시켜 유비를 서천으로 불러들였다는 말을 듣자 이것이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산에 올라앉은 주제에 호랑이를 끌어들여 스스로를 지켜주게 만들려는 꼴이로구나 하고 탄식했다는 장수였다. 뒤에 과연 유비가 속셈을 드러내 부관을 차지하고 앉자 몹시 성난 그는 몇 번이나 군사를 이끌고 가서 유비와 싸우려 했으나 자신이 지키고 있는 파군이 또한 서천으로 드는 중요한 길목이라 함부로 비워두지 못해 그냥 주저앉아 있던 참이었다. 어마는 장비가 군사를 이끌고 왔다는 말을 듣자 차라리 잘됐다 싶었다. 이번이야말로 유비에게 단단히 본때를 보여주리라 다짐하며 급히 거느리고 있던 군사 5,6천을 끌어모으고 나가 싸울 채비를 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권했다. 장비는 장판귀에서 호통소리 한 번으로 조조의 100만 대군을 쫓아버린 맹장입니다. 조조 역시 그의 소문만 듣고 몸을 피해 달아났다니 결코 가벼이 맞서서는 아니 됩니다. 도랑을 깊이 파고 성벽을 높여 굳게 지킬 뿐 나가 싸우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적은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물러갈 겁니다. 거기다가 장비는 성미가 불같고 군사들을 심하게 매질하는 것으로 소문나 있는 장수입니다. 우리가 굳게 지키기만 하면 싸울래야 싸울 수 없어 우라가 치솟을 거고 우라가 치솟으면 반드시 가까이 있는 졸개들에게 풀게 마련입니다.